요양원 복도 끝 창가에 혼자 앉아 있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얼굴을 확인했어요. 김정우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는 저를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누구 기다리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저는 목이 메인 채로 쏟아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나는 아직도 다 기억하고 살아요. 그때 그가 제 소매를 붙잡았어요. 가지 마세요. 나 버리지 말고 같이 가요. 그 순간 저는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미워하며 이혼한 사람을 왜 다시 찾아가게 되는지, 기억도 못하는 사람 곁에서 왜 눈물을 흘리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69살, 이름은 황정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이제는 마음 편히 살아도 될 나이라고 말해요. 남편과도 헤어졌고 아이들은 제 몫의 삶을 살고 있고 겉으로 보기엔 더 이상 저를 괴롭힐 사람도 없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혼을 하고 나서도 마음이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유로워졌다는 말이 그렇게 공허하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을 미워하는 데에도 에너지가 필요했고 그 미움을 붙잡고 사는 동안 제 인생도 함께 묶여 있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저는 죽도록 남편을 미워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었던 사람, 김정우를 미워했습니다. 사랑해서 미운 게 아니라 사랑 같은 건 애초에 받지 못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더 미웠어요. 김정우와의 결혼 생활 40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결혼 초반 몇 해를 빼고는 웃으며 지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는 늘 말이 적었고 그 적은 말마저 사람의 마음을 베는 말들이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다 잠깐 쉬고 있으면 저를 흘겨보며 그랬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요. 제가 아파서 누워 있으면 병원 갈 돈 아깝다며 약국에서 진통제나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제 이름이 아닌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가고 있었어요. 거울을 보면 낯선 여자가 서 있었고 그 여자가 왜 그렇게 주눅 들어 있는지 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야 저는 이 결혼이 제 인생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그때 이미 저는 60을 넘긴 여자였고 남편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다퉜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는 더 못 살겠다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요. 그러자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뭘 더 바라냐고, 참고 살았으면 끝까지 참고 살 것이지 왜 늙어서 난리냐. 그 말이 제 가슴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어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하루도 같이 살 수 없겠다고요. 황혼이혼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어요. 이 나이에 이혼해서 뭐하냐고, 참고 살면 편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는 편한 척하며 살 자신이 없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한 번도 붙잡지 않았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 무표정한 얼굴을 보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이 사람이랑 나의 40년이요.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왔고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숨 쉬는 것조차 낯설었습니다. 밤이 되면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져 잠을 이루지 못했고 괜히 텔레비전을 켜놓고 소파에 앉아 있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잘한 선택이라고,
다시는 그 사람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요.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저는 나름대로 제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작은 가게에서 일도 하고 가끔은 친구들과 밥도 먹고 겉으로 보면 평범한 노년의 일상이었어요. 김정호라는 이름은 일부러 제 입에 올리지 않았고 생각이 나려고 하면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조차 주기 싫었어요. 그렇게 잊은 줄 알았습니다. 정말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은 지인의 부탁으로 요양원에 다녀온 날이었어요. 아는 언니가 남편을 그곳에 모셨다며 한번 같이 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따라갔어요. 제 인생과는 상관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데 특유의 약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휠체어를 탄 노인들이 창가에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스쳐 지나가려 했어요. 그 순간 복도 끝 창가에 혼자 앉아 있는 한 노인의 뒷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어요. 아주 느리게, 심장이 내려앉는 것처럼 느리게요. 그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크고 단단해 보이던 어깨는 어디에도 없었고 옷은 몸에 맞지 않게 헐렁했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 낯설면서도 너무 익숙해서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쿡쿡 찔렸어요. 저는 숨을 삼키고 천천히 옆으로 돌아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김정호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고 40년을 미워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김정호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울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그 요양원 복도에서 하필 그 창가에 하필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이 김정호라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마음속에서는 당장 돌아서서 나가버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양보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저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려다가 그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보호사는 김정호 옆에 앉아있던 기록지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날이에요. 아침부터 창가에만 앉아 계세요. 말도 거의 없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저렇게 조용한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만 들어오면 괜히 기침 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드러내던 사람이었어요. 텔레비전 소리를 괜히 키우고 제가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조금만 커도 짜증을 내던 사람이 저렇게 숨소리조차 없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불쌍하다는 감정보다 먼저 올라온 건 분노였습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내가 마음이 약해질 줄 알았나, 이렇게 망가진 모습 보여주면 그동안 받은 상처들이 다 사라질 줄 알았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한 번도 잘한 적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여기서 울 이유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하지만 그때 김정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멍한 눈으로 창밖을 보다가 제 쪽으로 시선이 옮겨왔어요. 시선이 마주친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누구 기다리세요? 그 한마디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어요.
아가씨라는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분노가 폭발하듯 치밀어 올랐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를,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다니요. 저는 참지 못하고 그 앞에 섰습니다. 똑바로 보세요. 저예요. 김정호 씨. 저 사람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도 싫어서 수년 동안 부르지 않았던 이름을 저는 그날 요양원 한가운데서 뱉어냈어요. 그는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마치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듯 제 얼굴을 살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미안한데요, 잘 모르겠어요.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짓밟아 놓고, 그렇게 사람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서는 아무 기억도 없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저는 목이 메인 채로 쏟아내듯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당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요? 당신은 아무것도 기억 못하겠지만 나는 아직도 다 기억하고 살아요. 그때 김정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제 말을 이해한 건지 아니면 목소리의 높낮이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갑자기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두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그 말에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끝까지 나쁜 사람으로 남아있지. 왜 이렇게 힘 빠지게 만드는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건지 원망스러웠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약한 힘으로 제 소매가 잡혔어요. 김정호가 제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지 마세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끝내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붙잡아주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제 소매를 잡고 있었어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본능처럼 붙잡고 있는 그 손의 힘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옷자락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순간 김정호는 허공에 손을 뻗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빠져나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요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가슴은 여전히 뜨겁게 타올랐어요. 울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우는 건지, 왜 가슴이 아픈 건지 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차들이 지나가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너지는 소리가 너무 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속으로 수없이 욕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기억도 못하는 사람을 왜 내가 보러 가야 하느냐고, 이미 끝난 인연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요양원 창가에 앉아있던 김정호의 등이 떠올랐고 제 소매를 붙잡던 그 떨리는 손의 감촉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왜 하필 저런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걸까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안 가. 다시는 그 사람 얼굴 안 볼 거야. 하지만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미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고 밤에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혹시 그날 이후로 상태가 더 나빠진 건 아닐까? 나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혼자 더 불안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자고, 한 번만 더 보고 오자고요. 미워서 돌아섰으면서도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그게 걱정인지 원망인지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다시 요양원 앞에 서 있었어요. 요양원에 들어서자 그날과 똑같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 끝 창가를 바라봤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김정호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만 그날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고개는 더 깊이 숙여져 있었고 손에는 휴지가 쥐어져 있었어요. 저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요양보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지내세요? 보호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치매가 많이 진행됐어요. 기억이 왔다 갔다 하시고 거기에다 큰 병도 있으세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요즘은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치매라는 말은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사람에게 붙으니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큰 병이라는 말도 쉽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큰 병이요? 보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세한 건 의사 선생님께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다만 오래 지켜보기 힘드실 수 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도 싸다. 이제 와서 벌을 받는 거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김정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먼저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까 그 아가씨네요. 그 웃음이 너무 어색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제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의자 하나를 끌어와 조용히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와 같은 방향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김정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여기가 어디죠? 저는 목이 메인 채로 대답했습니다. 요양원이요. 치료받으시는 곳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럼 내가 많이 아픈가 보네. 그 말에 제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예전에 그는 아픈 걸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아프다고 말하면 약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남자는 참고 버텨야 한다고 말하던 사람이 이렇게 담담하게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나뭇잎 몇 개가 바람에 날려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나뭇잎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도 저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날씨 좋네요. 김정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묘하게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예전에는 함께 있어도 불편했고 말을 해도 상처만 남았는데 지금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 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에 한 번씩 요양원을 찾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확인만 하려고 갔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상태가 더 나빠지진 않았는지요. 하지만 점점 그 시간이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 갔어요. 이상하게도 요양원을 가지 않으면 하루가 불편했습니다. 김정우는 대부분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떤 날은 아가씨라고 불렀고 어떤 날은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은 제 손을 보며 손이 참 익숙하네요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느 날
의사와 상담할 기회가 있었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치매도 문제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질환이 더 심각해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다는 말을 듣고도 저는 한동안 아무 반응을 하지 못했어요. 속으로는 그래도 싸다고 이제 와서 벌을 받는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어요.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길면 몇 달, 짧으면 그 뒤의 말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왜 지금 알려주는 걸까요? 제가 미워할 시간도 충분히 가지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걸까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워할 시간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내려놓을 시간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요? 그날 이후 저는 요양원을 찾을 때마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분노로 시작했던 발걸음이 점점 걱정으로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가 완전히 저를 잊어버릴까봐, 아니 어쩌면 그보다 먼저 세상에서 사라질까봐요. 어느 날은 김정우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매일 오시네요. 여기 직원이세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고마운 분이네요. 자주 와주셔서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을 이렇게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김정우는 갑자기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여보.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이 그의 마지막 맑은 정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어요. 미워하고 싶었고 끝까지 원망하고 싶었는데 마음은 제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을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있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미움으로 사는 동안에도 제 인생은 계속 흘러왔고 그 미움이 저를 단단하게 해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로등 불빛만 조용히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도 저는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요. 어느새 제 하루는 요양원 방문 시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상태일까 생각했고 저녁이 되면 내일은 뭘 가져갈까 고민했습니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분명히 미워하며 이혼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정우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떤 날은 간호사라고 생각했고 어떤 날은 자원봉사자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올 때마다 조금씩 얼굴이 밝아지는 건 분명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드는 모습, 제가 의자를 끌어당기는 소리에 희미하게 웃는 표정이요. 어느 날 저는 김정우가 좋아하던 약과를 사갔습니다. 예전에 명절 때마다 꼭 먹던 그 약과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기억하게 된 작은 것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었어요. 그가 좋아하던 음식, 싫어하던 냄새,
편하게 느끼던 옷의 촉감까지요. 김정호는 약과를 보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손을 뻗어 하나를 집어들고는 한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는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왜 이렇게 뭉클한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모습들이 이제는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창가에 앉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 됐어요.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김정호는 대부분 창밖을 바라봤고 저는 그 옆에 앉아 같은 방향을 봤어요. 가끔 그가 중얼거리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제가 뭔가 말을 꺼내면 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편안했어요. 예전에 함께 살 때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불편했는데 지금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정호가 갑자기 손을 뻗어 제 손을 만졌어요. 그리고는 한참 동안 제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손가락 끝이 제 피부 위를 천천히 움직이는 감촉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이렇게 다정하게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손길을 받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요양보호사들도 저를 익숙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보호자냐고 물었지만 이제는 그냥 인사만 건넸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김정호의 상태를 물었고 그들도 편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오늘은 아침을 잘 드셨다는 말, 어젯밤에는 잠을 설쳤다는 말,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다는 말들이 제게는 중요한 정보가 됐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왔어요. 창밖으로 빗줄기가 사선으로 그어지고 유리창에 빗방울이 맺혔습니다. 김정호는 그 빗방울을 한참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어요. 비 오는 날이 좋다고, 빗소리가 편안하다고요.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도 좋다고,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진다고요. 그는 제 쪽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가씨랑은 취향이 맞는 것 같다고요. 그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취향이 맞는지 몰랐던 사람과 이제 와서 취향이 맞다는 걸 알게 되다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김정호의 작은 변화들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손을 자주 비비면 불안한 거고, 창밖만 바라보면 무언가 그리운 거고, 눈을 감고 있으면 피곤한 겁니다. 요양보호사보다 제가 더 잘 알게 된 것들이었어요. 그게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라서인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어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김정호가 물었어요. 아가씨는 왜 매일 오냐고, 심심하지 않냐고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오고 싶어서 온다고,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요.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요양원에 오는 게 의무가 아니라 쉼이 됐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가슴이 답답했는데 이곳에 오면 그냥 창밖만 바라봐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정호는 제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아가씨 덕분에 외롭지 않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외로웠던 제가 이제 와서 누군가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있다니 아이러니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김정호 옆에 앉아 예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그는 기억하지 못했지만요. 결혼 초에 함께 갔던 여행 이야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어났던 소동들, 명절마다 반복됐던 풍경들을 하나하나 꺼내 놓았어요. 김정호는 신기한 듯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쓰라렸을 기억들이
지금은 그냥 오래된 앨범을 넘기는 것처럼 담담하게 느껴졌습니다. 아팠던 순간들도, 화났던 날들도, 이제는 그냥 지나간 시간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어요. 미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미움이 날카롭지 않게 된 거였어요. 김정우는 제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는지 본인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저 눈물이 흘러내렸고 저는 휴지로 조용히 그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기억은 사라졌어도 감정은 남아있는 게 아닐까요? 머리로는 잊었어도 가슴 어딘가에는 아직 남아있는 게 아닐까요? 해가 기울 무렵 저는 김정우 곁을 떠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게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도 이 창가에서 그를 만날 수 있다는 것, 내일도 함께 빗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요양원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가에 앉아 있는 김정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쓸쓸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달라진 건지도 몰라요. 그를 보는 제 시선이 바뀐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미워했던 사람 옆에서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니 세상 참 이상하다고요. 하지만 그 이상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뒤 요양보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정우가 밤마다 불안해한다는 거였어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계속 무언가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저는 저녁 시간에 요양원을 찾았어요. 복도는 낮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조명이 어둡게 깔려 있었고 어디선가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김정우의 방으로 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엇이 두려운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방문을 열자 김정우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이불 끝을 꼭 붙잡고 있었고 시선은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김정우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집에 가야 한다고, 집에 가야 하는데 길을 모르겠다고요. 그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져서 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느끼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약속 시간이 지났을 것 같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궁금했어요. 무슨 약속이었을까요? 평생 저에게 약속 같은 건 한 번도 지키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걸까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다고, 여기 계시면 된다고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꼭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불안해 보여서 저는 본능적으로 그를 안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이렇게 안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안게 되다니요. 김정우는 제 품에서 한참을 떨었어요. 아이처럼 작게 떨리는 어깨가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김정우의 떨림이 점점 잦아들었고 숨소리가 고르게 바뀌었어요. 그가 조금 진정되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모르겠다고, 그냥 집에 가야 할 것 같다고요.
그 집이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가 찾는 집은 장소가 아니라 어쩌면 시간인지도 모른다고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간 말입니다. 김정우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이상하게 아가씨 손이 참 익숙하다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잡았던 손인데 익숙한 게 당연한데 이제 와서 그걸 새삼스럽게 느끼다니요. 그날 밤 저는 김정우가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창문에 비쳤고 어디선가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방 안의 시간은 멈춘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의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더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의사는 진료실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길어야 서너 달이라고요. 짧으면 한 달도 안 남았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치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몸의 다른 장기들도 하나씩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통증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어요. 다른 가족분께도 알려드려야 하지 않겠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사실 다른 가족이 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혼한 뒤로 아이들과도 연락이 뜸했고 김정우에게 다른 가족이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서너 달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면서도 짧게 느껴졌어요. 그 시간 동안 뭘 해야 하는 걸까요?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을 이제 와서 알아가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김정우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창가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밝은 얼굴로 아가씨 왔다고, 오늘은 날씨가 좋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함께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고 나무들은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눈앞이 자꾸만 흐려졌습니다. 김정우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다고, 아가씨가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었어요. 김정우는 제가 우는 걸 보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우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눈물이 난다고 말했어요. 김정우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울지 말라고, 자기가 있다고요.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곁에 있는 건 제가 아니라 그 사람인데, 위로하는 건 제가 아니라 그 사람인데요. 그날 오후 저는 김정우와 요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천천히 산책로를 따라갔어요. 낙엽이 바닥에 쌓여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흩날렸습니다. 김정우는 그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나뭇잎 하나가 그의 무릎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걸 집어들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저에게 건넸습니다. 예쁘다고, 간직하라고요. 저는 그 나뭇잎을 받아들었어요. 벌써 바삭하게 마른 잎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나뭇잎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후회 없이 지내자고요. 미워했던 시간도, 힘들었던 순간도
이제는 다 내려놓자고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김정우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예쁘다고, 오랜만에 이렇게 예쁜 하늘을 본다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이렇게 하늘을 보는 게요.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길, 김정우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고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사라지기 전에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나뭇잎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바스러질 것 같은 앙상한 잎이었지만 저는 그걸 조심스럽게 책갈피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언젠가 이 나뭇잎을 보면 오늘의 노을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고맙다는 말도요. 그날 이후로 김정호의 상태는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날보다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어떤 날은 제 얼굴을 보고도 누구냐고 물었고, 어떤 날은 저를 간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간호사예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창가에 앉아있던 그는 어느 순간부터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씩 누웠다가 일어났지만 점점 일어나는 시간이 짧아졌어요. 요양보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졌다고, 이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한다고요. 저는 요양원을 찾을 때마다 괜히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혹시라도 간호사가 먼저 다가와 말을 꺼낼까봐, 준비되지 않은 소식을 들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렇게까지 신경 쓰고 있는 제 자신이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며 이혼했고 다시는 엮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제 하루는 요양원 일정에 맞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김정호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침대 끝만 붙잡고 있었어요.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고 입술은 자꾸만 무언가를 찾듯 움직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의자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숨소리만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집에 가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가 말하는 집이 어디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함께 살던 그 집일 수도 있고 이미 오래전에 떠나온 어떤 기억 속 공간일 수도 있었어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계셔도 돼요. 그 말이 그를 위한 말인지 저 자신을 위한 말인지도 알 수 없었어요. 며칠 뒤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가능하면 와주는 게 좋겠다는 말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마음이 갈라졌어요. 가면 또 올 것 같았고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가을비가 차갑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창가에 서 있다가 결국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요양원으로 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니 복도가 유난히 조용했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발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김정호의 방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면 뭘 보게 될까요?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될까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김정호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를 내려다보며 큰 소리 치던 사람, 집안에서 가장 큰 존재였던 사람은 이제 침대 위에서 작은 숨 하나에도 힘겨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놀랄 만큼 차가웠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어요. 손등의 핏줄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고 손가락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40년을 함께한 사람의 손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마음속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렇게 말했어요? 왜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수없이 물었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따져 묻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는 제 말을 들을 수 없었고 설령 들었다 해도 대답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김정호의 숨소리가 가늘게 들렸어요. 산소 호흡기에서 나는 쉬익쉬익 소리와 함께 그의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겠구나. 오늘이 그 사람과의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겠구나. 요양보호사가 들어왔어요. 조용히 침대 옆 기계를 확인하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의 준비라는 게 가능하기나 한 건지 모르겠지만요. 보호사가 나간 뒤 저는 다시 김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처음 만났던 날 이야기, 결혼식 날 이야기, 아이들이 태어났던 날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내 놓았습니다. 그가 듣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좋았던 기억도 있었다고, 행복했던 순간도 분명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게 많지 않았어도 완전히 없지는 않았다고요. 처자일을 안았을 때 그 사람이 보였던 어색한 미소, 명절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던 모습, 아이가 아플 때 밤새 뒤척이던 그림자들요. 저는 그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며 깨달았어요. 미웠던 순간들만 기억했지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평범한 일상들은 잊고 있었다는 걸요. 징후는 선명했지만 일상은 흐릿했습니다. 그게 제가 놓친 것들이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김정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 빗소리를 들었어요. 예전에 그 사람이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비 오는 날이 좋다고, 빗소리가 편안하다고요. 어느새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비 오는 날이 좋다고요. 그게 그 사람의 영향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제가 그랬던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닮은 건지 아니면 원래 비슷했던 건지요. 새벽이 되자 김정호의 숨소리가 더 가늘어졌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하고는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김정호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생했다고, 이제 편히 쉬어도 된다고요. 그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웠던 사람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심이었어요.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예요. 표현할 줄 몰랐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그저 아는 대로만 살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 방식대로 살아온 한 사람이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이 방 안에서는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정호의 손을 꼭 잡고 그 순간을 함께 있었어요. 혼자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고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빛이 김정우의 얼굴을 비췄어요. 그 얼굴은 너무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고통도 불안도 미움도 없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름 하나하나가 다 보였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 이마에 가로주름, 입가에 세로주름들이요. 그 주름들이 언제 생긴 건지, 제가 함께 있을 때 생긴 건지, 아니면 헤어진 뒤에 생긴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제가 만든 주름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어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간호사는 다시 나갔고 저는 김정우와 단둘이 남았어요. 아침 햇살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복도에서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의 발소리, 식사 배식 카트 소리, 어디선가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들이요.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방 안의 시간만큼은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김정우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그 손의 온기가 점점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워지는 손끝, 떨림이 멈춰가는 손가락들이요. 저는 제 두 손으로 그의 손을 감싸 쥐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김정우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었지만 제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귀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산소 호흡기 소리와 그의 가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그가 말했어요.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이렇게 늦게, 이렇게 약한 목소리로 들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 이혼하고 3년이 지나 요양원 침대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이제 됐다고, 이제 괜찮다고요. 그 말은 그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다고, 이제는 놓아줘도 된다고요. 김정우는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숨소리가 점점 더 가늘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이 참 느리게 지나갔어요. 한 번의 숨, 그리고 또 한 번의 숨이요. 점점 간격이 길어지고 점점 더 얕아졌습니다. 저는 그 호흡 하나하나를 세고 있었어요. 마지막 숨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침이 완전히 밝아 있었어요.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어요. 김정우의 호흡이 멎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마치 잠이 드는 것처럼요. 산소 호흡기의 소리만 계속되고 있었고 그의 가슴은 더 이상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괜찮다고요.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나간 뒤 저는 김정우의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게 실감났어요. 40년을 함께 살았고 3년을 미워했고 몇 달을 다시 만났던 사람이 이제 정말 떠났습니다.
저는 침대 곁에 서서 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고통도 불안도 없는 얼굴이요. 마지막으로 미안해라고 말했던 그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40년의 상처가 한순간에 치유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 섰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슬퍼서 우는 건지, 후회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 안도해서 우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모든 감정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요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차들은 달리고, 아이들은 웃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도 다 자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와 헤어지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요. 저만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방이 유난히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그 나뭇잎을 꺼냈어요. 김정호가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요. 바스러질 것 같은 잎을 조심스럽게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그날의 노을이 떠올랐어요. 함께 본 마지막 노을이요. 예쁘다고 말하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안해라는 말도요. 그 말들이 제 안에서 메아리 쳤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생각이 많았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 3년의 이혼 생활, 그리고 몇 달의 재회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후회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 너머에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미움으로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 용서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내 살도 함께 묶여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잤습니다. 꿈에서 김정우를 봤어요. 젊은 시절의 그였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있었어야 했던 일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꿈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슬픈 눈물이었지만 예전처럼 가슴을 찢는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회한이 섞인 눈물이었고 동시에 스스로를 다독이는 눈물이었어요. 이제 정말 보내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왔어요. 아이들도 왔지만 그들과 긴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아버지를 보냈고 저도 제 방식대로 그를 보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에서 지내는 동안 이상하게도 요양원 생각이 계속 났어요. 그 복도, 그 창가, 그 빗소리가요. 결국 저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익숙한 소독약 냄새를 맡았어요. 간호사들이 인사를 건넸고 저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그 창가로 향했어요. 김정우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다른 어르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다음 사람으로 채워지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고 있었고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보내줄게요. 그리고 나도 나를 놓아줄게요.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더 이상 미움에 묶여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건물은 여전히 그대로 서 있었고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는 시작하고 누군가는 기다리고 누군가는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그게 삶이구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지만 예전처럼 가슴을 찢는 눈물은 아니었어요. 회한이 섞인 눈물이었고 동시에 스스로를 다독이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미움보다 더 무거운 건 미움을 붙잡고 사는 시간이었고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결국 제 자신을 살리는 선택이라는 것을요. 40년을 함께한 인연은 그렇게 끝났고 제 인생은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미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는 쓰라린 기억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붙잡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날 밤 저는 책갈피 사이에 넣어둔 나뭇잎을 꺼냈습니다. 바스러질 것 같은 잎이었지만 여전히 그날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잎을 창가에 놓고 달빛 아래서 바라봤습니다. 김정호의 마지막 미안해가 떠올랐어요. 그 말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말을 들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는 이제 혼자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과거를 내려놓은 사람만이 앞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걸 너무 늦게 배웠지만 그래도 배웠으니까요. 미움과 함께 살던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평온을 느꼈어요. 긴 여정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